자, 우리 책에 있는 곱셈공식들은 다 기억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는 책에 있는 곱셈공식들 중에서 안 나온 것들도 있거든. 근데 너무 쉬워서 너무 정말 기초적인 거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사실은 교과 과정에 빠져 있는 거라서 안 나온 것도 있어. 교과 과정에 없는 건데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집들이 그러니까 교과서 말고 문제집들이 실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럴까? 시험에 나오니까. 누군가 냈으니까. 누가? 학교 선생님. 수능은 안 내. 수능은 교과 과정이 없는 거 절대 안 내거든? 근데 내신에는 교과 과정이 없는 것들을 많이 내. 진짜 많이 내. 오히려 그 특목고를 가잖아. 거기서는 또 교과 과정 없는 거 잘 안 내. 일반고에서 교과 과정이 없는 걸 많이 내지.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외워야 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고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시험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다 꼭 외워서 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또 이 교재가 또 내신 대비용 아닌 거 뭐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교재에 또 있을 수는 있어. 그러면 있는 대로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데, 개연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진 않겠다 이 얘기야. 그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또 뭐 테스트를 보든 뭐든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뭐, 외우기도 하고 하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에 없는 내용들, 그 다음에 교과서에도 이제 정말 쉬운 거, 여기 없는 거 말고는 다 이제 쉬운 거 빼고 좀 복잡한 거, 못 봤던 거 있잖아? 그런 거는 교과 과정에 없는 거구나 생각하면 돼. 자, 한번 보자. 일단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곱셈 공식을 그냥 글자로 외운다는 게 아니야. 그냥 글자로 외우지 않고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냥 누군가의 합이다. 뭔가 두 개의 합, 세 개의 합, 네 개의 합 그냥 전부 다 그냥 합이라고 부르자 이거야. 하나씩 더한 거. 그 다음 이제 이걸 그냥 보통 곱이라고 써왔는데 얘가 이제 어디에 대응되냐면은 세 개, 네 개짜리 반복될 수도 있잖아. 어떤 얘네들은 두 개씩 곱한 것들을 다 더해 놓은 거야. 그런 식이라면은 세 개씩 곱해 더한 것도 있고 네 개씩 곱해 더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쭉 다 만들 수 있겠지? 그 식의 구조를 일단 이게 문자들이 그냥 합이냐 두 개씩 곱해 더한 거냐 세 개씩 곱해 더한 거냐 이런 식으로 모양들 생각을 해줘라. 글자가 아니라 어떤 구조인가를 파악하라고. 그런 식이라면은 이것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합이지. 누구의 합이야? a제곱과 b제곱의 합인 거잖아. 얘는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통틀어 부르면 그냥 뭔가를 제곱해서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우리가 제곱의 합이라고 부르자 이거야. 그런 식이면은 세제곱의 합도 있을 거고, 네제곱의 합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가겠지. 그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을 하자. 그럼 이 다음은 더 왜 안 썼냐? 네제곱의 합, 다섯 제곱을 왜 안 썼냐? 문제 나와. 근데 네제곱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제곱의 합에서 그걸 각각 또 제곱하면 나오지 않을까? 제곱의 합 기준으로 그것들의 제곱의 합이거든? 그렇게 뭔가 상황이 조금 더 바뀌고 복잡해지는데 그것들을 단순한 것들의 조합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기억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자, 우리가 다 이제 외우고 있는 혹은 이제 외워야 할 그런 공식인데 이건 중학교 공식에 나오니까 알고 있잖아. 근데 얘도 구조를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에다가 곱을 두 개 더한 거다. 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근데 여기서의 곱은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공식에 새로 나오는 저 세 개짜리 합의 제곱 같은 경우도 얘도 똑같이 세 수의 합의 제곱이고 세 수의 제곱의 합이고 그 다음에 그 세 개를 두 개씩 곱해 더한 것들에다가 두 배 한 걸 더한 거거든. 그래서 같은 구조로 식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네 개짜리도 마찬가지야. 다섯 개짜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제곱에는 완벽하게 대응되지만 사실 세제곱에는 완전하게 대응되지는 않아. 이유가 있어. 왜냐면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왜 완벽하게 대응이 안 되냐? 필연적으로 뭔가 세 개를 곱한 표현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개에서는 세 문자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그래서 거기 빠져 있는 게 여기 하나 추가될 뿐이지. 근데 여기 보면 자 일단 합의 세제곱은 세제곱합에다가 세 배의 곱과 합 얘는 그냥 이렇게 쓸 거야. 물론 원래는 이제 두 개씩 더한 거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어쨌든 합곱사의 관계를 이용해 정리하는 식으로 할 거고, 이 세제곱 공식 보통 너희들 책에는 다 전개된 식이 나오거든? 근데 그 전개된 식은 웬만하면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 뭐 외워놓으면 뭐 장점이 있긴 하겠지. 근데 더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그중 중간항 두 개를 갖다가 합과곱으로 묶어놓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인다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2항에서 얘를 2항해 주면은 좌변의 공통인수로 이 합이 생기거든. 그 공통인수를 묶어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세제곱의 합이 합에다가 제곱의 합 빼기 두 개씩 곱한 것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A, B라고 기억해도 상관없는 거야. A, B인데 얘를 갖다가 머릿속으로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것도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나오지? 이거 원래 교과 과정에 없어. 다 나오지? 근데 얘도 문제를 이 식의 구성을 보면은 세제곱의 합을 이거 둘 다 합이지? 여기도 제곱의 합에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들을 갖다가 빼준 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괄호로 이렇게 묶으면 여기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들을 뺀 거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3ABC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안 보이는 구조지. 왜냐하면 세개의 곱이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숫자가 애초에 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앞에까지는 같은 구조가 이루어져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공식들을 기억해서 정리하면은 곱셈 공식 변형 문제들을 풀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야. 특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번 이제 거쳐가면서 뭐 익숙해졌으니까는 풀겠지만은 처음에 이 공식 외우는 것도 빡세고 이거 적용하는 건 더 안 보여. 근데 결국은 곱셈 공식이랑 관련한 문제들이 너희한테 뭘 풀게 하냐? 봐봐. 여기 합이고 제곱합이고 곱이잖아. 세 개 중에 두 개 준다 나머지 하나 구하라고 한다고. 이 경우도 이거 세 개 중에서 두 개 주고 나머지 하나 구하라고 한다고. 그럼 얘는 뭐냐? 세제곱의 합, 제곱의 합, 두 개씩 더한 거, 세 개곱. 다섯 개 중에서 몇 개 줘야지 하나 구하겠어? 다섯 개 있으니까. 하나 구할 거면 네 개 줘야 되지. 네 개를 안 줘. 네 개 안 주고 세 개만 줘. 왜? 어디 갔어? 이 제곱의 합, 두 개씩 더한 거, 이 세 개 대응 관계는 여기서 두 개만 하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 주고 얘나 얘 한 개 주고 그렇게 총 세 개를 준 다음에 나머지 두 개 구하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제 하나에 얘 하나랑 두 가지 써야 돼. 그래서 얘 관련한 문제들은 이제 쉽게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변형 문제들을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 다음 이제 차에 대한 공식들은 앞에 있었던 합에 대한 공식들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A 빼기를 B로 바꿀 거다. 그러면은 모든 B의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차로 바꿀 수 있는데 B 제곱은 표시 왜 안 했냐? 제곱이면 어떻게 되겠어? 제곱이면 결국은 마이너스 B 제곱하면 다시 그냥 플러스 B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B를 홀수기 곱해진 부분에만 같이 부호를 바꿔주면은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공식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말로 정리해서 기억하면은 차의 제곱은 제곱합에서 곱을 두 개 빼는 거고 차의 세제곱은 세제곱의 차에서 세 배의 곱과 차를 빼는 거고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얘를 갖다가 이항에서 정리하면은 요 A 빼기 B가 공통인수로 붙어서 이제 정리해주면은 차의 세제곱이 세제곱의 차가 차에다가 두 개 제곱합에 곱을 더한 걸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왜 바뀌냐? 그럼 여기 비우면 여기가 원래 빼기거든? 근데 이게 부호 바뀌면서 여기 같이 바뀐다는 얘기지. 그래서 곱셈 공식은 그냥 거듭제곱의 합들 사이에 관계를 사용하는 데에만 쓰는 거다. 오케이? 물론 가끔 전개할 때 쓸 때도 있지만은 전개는 이제 이 뒤에 배울 전개식의 원리를 활용해서 해야지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곱셈 공식을 그냥 외운 대로 막 때려 박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전개식의 원리를 보자. 전개식의 원리는 중학교 때 배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거야. 물론 중학교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안 배웠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건 사실은 선행학습을 또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비슷하게 좀 기억을 해보자면은 합의 법칙이 뭐냐? 합의 법칙은 또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덧셈을 해라 이거야. 원래는 덧셈이 아니라 합집합이지만 우리 이게 공통수학 1첫 단원이기 때문에 집합을 배제한처럼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또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덧셈으로 생각해라. 그리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곱셈으로 생각해라. 이게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문자식의 전개가 있잖아. 이 문자식의 전개에서 간단하게 공식으로 쉽게 알고 있는 이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전개하는 거를 보자 이거야. 저거 아는데요. 알지 물론. 다 외웠겠지. 이건 중3에서도 나오는데. 근데 이걸 그냥 외웠다고 계산할 수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아는 걸 할 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아는 거 쉬운 거 할 때 의미 부여를 잘 해놔야 그 다음부터 복잡한 게 나올 때 걔를 그냥 막 때려박아서 외우지 않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뭐하든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본 개념 배울 때부터 아는 거 바탕으로 해석하고 추론하는 트레이닝을 해야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고난도 문제들을 풀 때는 해석과 추론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문제를 맞닥뜨린 다음에 해석과 추론을 하면은 이미 늦는다는 거지. 평상시에 해석과 추론을 하는 트레이닝을 해온 사람들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쉽지 않겠지만 간단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따로 와서 또 물어보면 돼. 자 어쨌든 정리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x는 문자라고 불러볼게. a, b는 다르지만 숫자라고 불러볼게.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x 더하기 2, x 더하기 3 이런 전개식을 쓸 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이렇게 문자로 해놓은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진짜로 숫자를 써놓고 와서 해봐. 그러면 돼. 항상 뭔가 문자들이 많이 써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적절한 숫자들을 넣어놓고 이걸 예로 들어서 풀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 상황은 지금 얘가 문자 또는 숫자 중에 하나 고르는 걸 한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곱하기니까 그리고 또 x 또는 3이니까 문자 또는 숫자 고르는 걸 한번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를 최종 해석을 하면은 문자와 숫자 중에 하나 고르는 작업을 할 건데 한 번, 두 번 하겠다 이거지. 그럼 나아가서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문자 또는 숫자 고르는 작업을 몇 번 하겠다? 3번 하겠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인 거지. 하나 더 있으면 4번 하겠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야. 물론 이렇게 해서 안다고 해서 모든 것도 다 이렇게 전개할 건 아니지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4개짜리는 우리 적절하게 2개씩 묶어서 풀기도 하고 안 보이면 이렇게 뭔가 얘처럼 합쳐 간단하게 나올 만한 거 만들어 놓고 정리하기도 하고 그거야 이제 그때그때 숫자에 맞춰서 다른 기술들을 쓰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원리들은 알고 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공식을 그냥 막 외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이제 문자 또는 숫자 중 하나 고르는 것을 내가 이제 2번 하는 상황이다 이거야. 그래서 문자만 고르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은. 문자만 2번 고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차항이지 보통. 이렇게 2차항. 그 다음 숫자나 문자나 고를 수도 있고 문자나 숫자나 고를 수도 있어. 이거는 둘 다 합쳐서 문자 한 번, 숫자 한 번 고르는 경우의 수인데 결국은 문자 한 번, 숫자 한 번 고르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자를 왼쪽에서 고를 거냐 오른쪽에서 고를 거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숫자가 이제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문자 기준을 보지 말고 어차피 한 번만 세 거라면은 자 내가 숫자를 뭐 고를 거냐 A 고를 거냐 B 고를 거냐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A 또는 B를 고른 상황이 되니까 그게 A 더하기 B에 X가 나오는 건데 자 봐봐 얘도 봐봐 숫자를 A 또는 B 고르고 문자 하나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숫자를 A 또는 B를 고르고 문자 하나 고르겠다라는 이 합의법칙 고유법칙 상황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A 더하기 B의 X 이게 아니라 숫자 고르는 게 A 또는 B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자만 2번 고르는 게 이제 상수항이 될 건데 숫자만 2번 골라서 곱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봐봐. 아까 우리가 이게 모든 수의 합, 그치? 합, 2개씩 더한 거, 3개씩 더한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 자체가
최고차항 개수는 일단 1이라는 가정에 하고 있는 거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그냥 두고 그 다음이 이 모든 상수들의 합이 오는 자리고 그 다음은 모든 상수들을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오는 자리란 말이야. 그렇지? 또 왜 이런 방식의 의분을 하냐? 이걸 갖다가 가지수를 바꿔서 세 가지로 만들어보고 생각을 하면 문자 또는 숫자 중에 고르는 것을 이제 3번 할 거야. 숫자인데 ABC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럼 3차항은 그냥 문자만 고르는 한 가지가 나올 거고, 그치? 이제 그 다음 차수는 문자 2개의 숫자나 고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상황이 모든 수의 합이 오는 자리가 되는 거지. 왜냐면 숫자는 고르는 경우의 수가 A를 고르냐 또는 B를 고르냐 또는 C를 고르냐고 나올 거니까 A 또는 B 또는 C를 고르고 문자를 2개 고르겠다. 그럼 그 다음은 숫자를 2개 고르고 문자만 고를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2번 고르는 게 A, B 또는 B, C 또는 C를 고르겠다. 경우의 수는 3가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숫자만 3번 고를 거니까 3개 곱 1가지 나올 거다. 이제 2, 1, 3, 3, 2, 1이라는 거는 사실 곱셈공식 외우고 있으면은 만약에 봐봐. X 더하기 세제곱 자체가 어때? 이 식 자체가 어땠어? 자꾸 이상하게 쓰네. 이거부터가 3x제곱에 3x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 개수 말이야? 아니면 이제 조합의 수, 경우의 수가 기억이 나면은 얘는 사실 문자 3개 중에서 아니 숫자 3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고르는 경우의 수. 숫자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숫자 3개 중에 2개, 숫자 3개 중에 3개.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도 돼. 아무튼 여기까지는 이제 외우는 공식, 외워서 쓰라고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글자로 외워놓고 보지 말고 어떤 구조인지 파악해라. 특히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고차식 다룰 때 되게 많이 쓰일 거야. 그래서 여기 이 간단하게 합만 오거나 곱만 오거나 하는 이런 숫자들은 간단하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수시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식 풀 때 우리는 이 합이 오는 자리나 곱이 오는 자리는 간단하게 개수 비교해서 빨리빨리 찾고 미정계수를 이제 이런 자리만 미정계수 써가지고 뭐 대입해서 풀든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정계식 원리 알려주는 이유는 개수 비교하기 쉬우라고 개수 비교하기 좋은 애들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이걸 갖다가 자유자재로 자연스럽게 다루지 않으면은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이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1 첫 단원이잖아. 이게 구구단 같은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에서 구구단 모대용은 어떻게 돼? 아무리 내가 개념을 알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이 다항식을 구구단 다뤄도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하잖아? 그러면 뒤에 가서 아무리 문제형을 외워봤자 거의 소용이 없어. 뭐 2차식이야 그래서 다루지만 이제 3차, 4차식을 어떻게 다루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거 갖다 다 정리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n개를 이렇게 전개식을 이제 n개의 항을 전개를 해보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뭐 제일 높은 자릿수는 x의 n제곱하고 나올 거고 그 다음 차수는 모든 수의 합이 나오고 2개씩 곱해 더한 거, 3개씩 곱해 더한 거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 상수항은 저 모든 숫자들의 곱이 나오겠지. 이 핵심을 기억하라고. 실제로 이 포인트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물어봐. 이게 너희가 2개짜리 공식 알잖아. 자 이렇게. 자 너희들 이 2개짜리 공식은 써 있으니까 알잖아. 이런 얘기야. 그 다음 자 여기에다가 너희 이 3개짜리 공식도 알잖아.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는 점점 바로 아니네. 자 이렇게는 나올 건데 그런 식이라면 x 더하기 a1 여기 있는 대로 x 더하기 a2 이렇게 x 더하기 a3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an이 있을 때 만약 얘가 x의 n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1000 하고 나와준다면
나와준다면, 이걸 안 썼네. 여기다가 중간에 써야 되는데. A, 1, x의 n-1 제곱 더하기 어쩌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1000.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A1이 될 수 없는 수를 구해라 하고 1번에 얼마, 2번에 얼마, 3번에 얼마, 4번에 얼마, 5번에 얼마 이렇게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이 5개 중에 4개는 A1이 될 수 있는 수고, 여기가 안 보이나?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몰라. 어쩔 수 없지. 누가 안 오래. 자, 여기 뭔가가 5개 수가 오는데 그 중에서 4개는 될 수 있는 수를 넣고 하나는 안 되는 수를 넣어가지고 구해라 하는 문제가 실제로 모의고사에 있었거든. 도대체 곱셈 공식에서 뭘 봐야 이게 있는데 하는 얘기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놓고 여기에 나온 게 130몇 이런 것들이 써 있었거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보기가 126부터 해볼까? 아무튼 대충 요원들이 어떤 숫자였어. 130몇 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이걸 보고 결국 생각하는 게 무슨 얘기냐? 봐봐, 여기에 모든 이 A 몇들의 곱자리잖아. 그치? 그럼 얘 소인수분해를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참고로 얘는 다 서로 다른 수라고 했어. 서로 다른 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모든 수의 합자리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 봤을 때 얘는 어디 하나 들어가야 돼. 125는 어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몇 개 쓸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125는 들어가. 125만 만약에 어딘가 125가 그 나머지 다 1이다. 근데 몇 개라고는 안 나왔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뭐 125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1하고 125에서 n이 2면 1하고 125, 120 나올 수 있잖아.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그러면 2랑 125면은 127 나올 수 있지? 다시 1, 2, 125, 128 나올 수 있지? 그럼 다시 2를 갖다 이제 한 개 쓰는 거 끝났으니까 2를 2개 쓰면 최소 4니까 125랑 4를 쓰면은 뭐 129가 나올 수 있잖아. 다시 여기다 1도 쓰면 어떻게 돼? 130 나올 수 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되지 못하는 숫자를 구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문제였다고. 여기 보기에다가 이제 이 조합으로 안 나오는 숫자 갖다 체크해가지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너희가 알고 있는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여기가 왠지 이러는데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n개를 다 더하면 이 자리는 n개의 합이 나오고 이 자리는 n개의 곱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원래는 추론하라고 냈던 문제거든. 그럼 시험 보는 그 순간에 얘를 추론할 수 있냐 이거야. 보통은 쉽지 않지? 그치? 물론 이제 그 문제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런 방식으로도 물어보는구나 하니까 이제 개요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이런 속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다시 평범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알려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최고차항 다음항, 그리고 상수항. 이 세 군데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 세 개밖에 없는 게 2차식이지. 2차 전개식은 애초에 이 세 개밖에 없지.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에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이 뒤에 풀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개수 비교 또는 수치 대입을 해서 이 미정계수 찾아야 되는데 그때 개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개수 비교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최고차항은 뭐 쉽게 알 거고 그 외에도 이 두 가지는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누구 찾을 때 개수 비교할 건지 수치 대입할 건지는 그때 주어진 상황에 봐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나눗셈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직접 나눗셈에 대해 배웠잖아. 내가 이거는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자, 직접 나눗셈 배웠잖아. 그치? 뭐 x 4제곱 뭐
더하기 10x 세제곱 마이너스 20x 제곱 더하기 뭐 5x 더하기 4 같은 게 있다고 하자. 이걸 갖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겠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래 하고 배워서 외우는 거지. 뭐야? 그냥 최고차항계수를 두고 그냥 이거 갖다가 풀겠다 이런 얘기야. 최고차항계수 맞춰서 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없애겠다 이거야. 그럼 얘만 없앨 거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자릿수 맞춰서 x제곱만 곱해주면은 여기가 4제곱, 세제곱, 제곱해서 빼서 삭제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11x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19x 제곱, 하나 내려와서 더하기 5x, 그치? 그럼 다시 얘만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더하기 11x를 써주면 잘했어. 나는 산수를 못해서 너희는 잘해야지. 그럼 뭐 얼마야? 여긴 맞지? 여기는 마이너스 11x 제곱 더하기 11x까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빼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x 제곱 마이너스 6x고 얘가 내려오면은 더하기 4. 그치? 그래서 이 상수항도 여기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10배 해가지고 얘랑 이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10 해서 빼면은 마이너스 16x 더하기 14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얘 나머지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얘를 계속 이렇게 쓸 거냐? 정 안 될 때는 이거라고 써야 되겠지?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거 개수만 갖고 와서 그냥 써라. 나눗셈 진짜 할 거면 나눗셈을 하는데 뭐야 이게 1, 10, 마이너스 20, 5, 4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도 1, 마이너스 1, 1 두고 그러면 여기 1이니까 맞춰서 그냥 1 하면은 1, 마이너스 1, 1 그래서 빼면 11, 마이너스 21, 5 내려오고 다시 11배 해주면 얼마야? 11, 마이너스 11, 11에서 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하고 4가 내려오고 다시 마이너스 10배 해주면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10 마이너스 10 하고 나오니까 빼면은 0이고 마이너스 16이고 이게 얼마야? 14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못과 나머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국 같은 식이지만 그냥 개수만 써서 쓰는 게 편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나마 뭐 큰 차이 없지만 그래서 이걸 식을 그냥 전부 다 쓰는 거는 물론 이제 문제 중에서 다 써놓고 나서 뭐 빈칸 채우기 한다든가 뭐 하라는 문제도 있겠지.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래도 얘는 최후의 수단이다. 도저히 진짜 내가 빨리 못 나누겠을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 가장 추천하는 거는 전개를 역으로 해서 가로서 많은 거. 왜냐? 이게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연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는 저기 뭐야 문제 풀면서 다시 이걸 확인해 보여줄게.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일단 이거 할 때는 나눗셈 정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눗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 나머지가 r이 나온다고 할 때 이러한 항등식이 성립한다 이거야.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누는 수 g의 차수보다 나머지 r의 차수가 작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수를 나눗셈 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니까 이거 기억해놓고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 조리제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교과서에 있지만 너한테 쓰라고 있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하지 않는 거지. 물론 직접 나눗셈보다는 조리제법이 낫긴 한데 아까 얘기할 때 그냥 개수만 써서 나누는 거랑 사실 상황이 똑같잖아? 얘는 왜냐면 너무 한계가 명확해. 어떻게 명확하지? 얘는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 나누는 식이 1차식이어야 되고
거기다가 1차원 계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잖아. 1이 아니게 되면은 또 막 몫이랑 이게 막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딱 실수 유발하기 좋거든? 그러니까 그놈의 실수를 유발하려고 또 문제를 또 많이 낸다고 또 그렇게, 일부러. 근데 그 실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안 하려고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잠깐 그 순간에 뭔가 다른 정보들이 같이 주입되거나 아니면은 막 내가 막 졸리거나 문제를 푸는데 막 시간이 쫓기거나 갑자기 똥이 마렵거나 이런 뭔가 내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언제든 실수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실수가 없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가로셈, 우리가 이 항등식을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가로셈 계산하는 것들을 익혀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어떤 거? 이거는 저기 뭐야? 우리 저 숫자에서 봐봐. 7을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 이렇게 쓰지. 이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어떤 식을 뭘로 나누면 몫이 얼마, 나머지가 얼마인데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같다고 표현을 해. 얘는 나눗셈 정리잖아.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의와 정리는 그냥 외우라는 것들이야. 물론 정리는 증명도 할 수 있는 건데 너희한테 알려준 대부분의 정리는 그냥 외워라는 이야기가 돼서 그냥 이 검산식 쓰듯이 다항식 가지고도 검산식을 써라 이런 얘기야. 똑같이.